이민자 말 따위는 여기서 통하지 않아. 월리스 교장은 설기의 손에서 악보를 거칠게 빼앗아 들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난폭하게 찢어버렸다. 그녀가 한국어로 속삭였다는 이유였다. 종이 조각들이 흩날리는 가운데 부유한 미국인 학생들은 거리낌 없이 웃었다. 자, 이제 쳐보시지. 월리스는 경멸 가득한 눈빛으로 도발했다.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10살짜리 소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그 상은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할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사실. 손수 만든 드레스를 입은 작은 한국인 소녀가 미국 특권 계층의 벽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설기는 온몸을 떨며 무대로 걸어나갔다. 피아노는 거대하게 느껴졌고 관객은 조급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첫 음을 눌렀을 때 무언가 비범한 일이 일어났다. 그 음악은 단순한 음표가 아니었다. 그건 한 소녀가 전체 시스템과 싸우며 살아가는 이야기 그 자체였다. 날것의 감정이 그대로 터져 나왔다. 2분이 지나자 첫 번째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5분째에는 마지막 심사위원까지 모두가 기립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월리스의 표정, 그건 바로 한 인종차별주의자가 전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이었다. 이 작고도 위대한 한국 소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울기는 보스턴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옆방에서는 어머니 지혜가 또 다시 기침을 터뜨리고 있었다. 10살의 나이에 서울기는 어떤 아이도 짊어져서는 안 될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밀엄마? 서울기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더 심해진 기침 소리뿐이었다. 서울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불과 6개월 전 그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한국을 떠났다. 재능 있는 음악가였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두 모녀만 남겨졌다. 미국으로의 이주는 부의 꿈을 좇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지혜의 희귀 폐질환 치료법은 오직 미국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서울기는 창밖으로 보이는 보스턴의 가장 가난한 동네를 바라보았다. 부서진 건물들, 갈라진 보도블록, 그리고 희망 없는 표정의 사람들. 지혜는 두 개의 일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청소부로, 밤에는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그 모든 것이 집세와 초기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팔아 마련한 돈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다. 특히 실험적인 약물들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좀 어때? 서울기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자 지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우리 딸.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혜의 창백한 얼굴과 깊은 다크서클은 그 말이 거짓임을 증명했다. 서울기는 어머니가 지친 몸으로 잠이 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가치 있는 물건, 아버지의 전통 도자기, 작은 조각상을 꺼내 들었다. 아빠, 엄마, 제가 돌볼게요. 꼭 방법을 찾을 거예요. 서울기는 조각상에 속삭였다. 창밖으로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기는 그들이 이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막막했다. 여기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서울기의 마음속에는 굳은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떻게든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그 무엇보다 강한 의지가.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서울기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학교에서의 괴롭힘, 또 다른 병원비 고지서, 또 다른 외로움의 날이 될 테니까. 링컨 초등학교는 서울기에게 또 다른 전쟁터였다.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길을 잃은 그녀의 말은 항상 놀림거리가 되었다. 야, 짱깨,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한 무리의 아이들이 서울기의 발음을 흉내내며 웃었다. 서울기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울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만이 그녀의 작은 승리였다.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노트에는 알아볼 수 없는 영어 단어들로 가득했다. 쉬는 시간이면 서울기는 도서관으로 도망쳐 어린이 영어 책을 읽으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살면 엄마를 도울 수 없어. 서울기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운동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다른 아이들은 웃고 뛰어놀았지만 그녀에게는 그곳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서울기는 평소보다 더 심한 놀림을 피해 학교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오래된 복도 끝에 있는 버려진 듯한 방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천으로 덮인 커다란 그랜드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다. 서울기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천을 걷어내자 노랗게 변색된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몇몇은 부서져 있었다. 그래도 서울기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눈을 빛냈다.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를 눌렀다. 음정이 맞지 않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 소리는 서울기의 기억 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아버지가 작은 그녀를 위해 연주하던 모습,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런, 네가 여기 있었구나. 놀란 서울기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사벨라 로드리게즈, 학교의 음악 교사가 문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환한 표정은 아니었다. 조이송해요.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가요? 서울기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사벨라는 고개를 젓고 미소 지었다. 아니야, 괜찮아. 너 피아노 쳐본 적 있니? 서울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건반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멜로디를 만들어냈니? 이사벨라가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서울기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사벨라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15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순수한 재능을 본 적이 없었다. 내일부터 쉬는 시간에 여기서 만나자. 내가 너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줄게. 서울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미국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서울기는 오랜만에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의사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로 새벽부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서울기는 잠에서 깼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지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어머니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서울기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겨우 옷을 챙겨 입고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메모를 남긴 후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서울기는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소리쳤다.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서울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지혜 주변에 모여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지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서울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폐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어요. 실험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이 서울기의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비용은 얼마죠? 서울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25천 달러입니다. 보험으로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서울기는 숨이 막혔다. 그들이 가진 모든 돈을 합쳐도 그 금액에는 한참 모자랐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서울기가 간절히 물었다.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 치료 없이는 몇 달이 힘들 것 같습니다. 서울기는 병원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아버지의 도자기 조각상을 꼭 쥐고 기도했다. 아빠,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를 어떻게 도와야 해요? 지혜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서울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엄마, 여기 있어요. 서울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잘 돌봐야 하는데.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엄마가 미안할 게 없어요. 제가 엄마를 돌볼 거예요. 약속해요. 서울기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날 밤 서울기는 병원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25천 달러라는 숫자가 그녀를 괴롭혔다. 다음 날 학교로 돌아간 서울기는 붓기 있는 눈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학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였다. 보스턴 음악 페스티벌 대상 20천 바트. 서울기는 멈춰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포스터에는 도시 전체 학교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라고 적혀 있었다. 그 상금은 어머니의 치료비에 거의 근접했다. 이것이 기회일까? 서울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사벨라를 찾아 달려가는 서울기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가슴 속에 피어났다. 선생님, 이 대회에 저를 등록시켜 주세요. 서울기는 음악실로 뛰어들어가며 외쳤다. 이사벨라는 놀란 표정으로 서울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읽을 수 있는 결연한 의지는 이사벨라의 거절의 말을 삼키게 했다. 그래, 해보자. 이사벨라의 대답에 서울기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둘 다 알지 못했다.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서울기, 너 정말 확실해? 이 대회는 보통 부유한 동네 학생들이 휩쓸어가. 이사벨라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오래된 음악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이미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네, 확실해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서울기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사벨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다른 참가자들은 몇 년씩 피아노를 배워왔어.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서울기가 물었다. 2달. 정말 빡빡한 일정이 될 거야. 그날부터 서울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영어 공부, 학교 수업, 방과 후엔 밤늦게까지 피아노 연습, 그리고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 간호사가 방문 시간이 끝났다고 내쫓을 때까지. 이 부분은 이렇게. 이사벨라는 서울기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잡아 건반 위에 올려놓았다. 더 부드럽게, 마치 물 위를 걷듯이. 서울기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시도했다.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같은 부분을 반복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고 때로는 피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이사벨라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요. 서울기의 눈에는 지칠 줄 모르는 의지가 빛났다. 일주일 후 지혜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 있었다. 서울기는 학교와 연습 외에도 집안일까지 떠맡게 되었다.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심한 날에는 어머니가 목욕하는 것을 도왔다. 서울기야. 지혜는 딸이 즉석 악보 위에서 잠든 모습을 발견했다. 잠든 중에도 서울기의 손가락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내 딸, 너무 무리하고 있구나. 어느 날 밤, 지혜는 서울기가 음악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 말하지 않았니? 엄마가 걱정할까 봐요. 서울기는 고개를 숙였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너를 돌봐야 하는데 네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한국에서 엄마가 늘 말했잖아요. 가족은 서로 의지하는 거라고. 서울기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이제 제가 엄마를 의지할 차례예요. 그날 밤 서울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강해지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제발 엄마가 나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다음 날 이사벨라는 학교 피아노의 한계를 느꼈다. 오래되고 조율이 안 된 악기로는 서울기의 재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조율사를 불렀다. 좋은 음악가는 어떤 악기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어. 이사벨라가 서울기에게 말했다. 이 건반들이 불규칙해도 내 기술을 조정하는 법을 배워보자. 서울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일주일 후로 다가온 예선전,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어머니의 건강. 보스턴 음악 페스티벌 예비 미팅 날이 밝았다. 서울기와 이사벨라는 도시에서 가장 명망 높은 학교인 보스턴 예술 아카데미의 강당으로 들어섰다. 차이는 즉각적으로 느껴졌다. 다른 학교들은 완벽한 유니폼을 갖춘 대표단을 보냈지만 링컨 초등학교는 단지 소박한 원피스를 입은 한국 소녀와 그녀의 선생님만이 대표하고 있었다. 와, 정말 부자들만 있는 것 같아. 서울기는 고급스러운 로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창문, 그리고 복도를 장식한 유명 음악가들의 초상화. 모든 것이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달랐다. 긴장하지 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도 그저 사람일 뿐이야. 이사벨라가 격려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월러스 손튼이 방으로 들어왔다. 보스턴 예술 아카데미의 유명한 음악 감독이자 페스티벌 심사위원장인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참가자들을 훑어보았다. 로드리게즈, 당신 정말 이런 대회를 자선 행사로 착각하는 건가요? 월러스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들렸고 주변 선생님들이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서울기는 몸을 움츠렸다. 이사벨라는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모든 학생들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손튼 씨. 이사벨라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규칙 설명이 시작되었다. 서울기는 일부 전문 용어에 혼란스러워했다. 피아니시모가 뭐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월러스가 즉시 회의를 중단시켰다. 대회 중에는 외국어 소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에게 비밀 지시나 모욕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는 서울기를 가리키며 선언했다. 서울기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단지 규칙을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압박감에 영어가 더듬거렸다. 저는 그냥 이해하려고... 서울기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월러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윤리적 위반으로 즉시 실격을 요구합니다. 다른 심사위원들, 월러스의 친한 친구들은 즉시 동의했다. 이사벨라가 분노에 떨며 일어섰다. 실례합니다만 손튼 씨, 다른 언어로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서울기는 자기 자신과 대화했을 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마침내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이 개입했다. 그는 서울기의 편을 들었지만 그것은 정의감보다는 대회의 이미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사벨라는 이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월러스 손튼 보스턴 음악계에서 그의 영향력으로 유명하고 여러 젊은 천재들의 경력을 시작시킨 그는 이제 새로운 표적을 찾은 것이다. 괜찮아요? 서울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사벨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그냥 우리 음악에 집중하면 돼.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 대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특권층의 텃세와 편견에 대항하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서울기의 재능과 이사벨라의 결단력뿐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서울기는 조용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해서 죄송해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언어는 내 정체성의 일부야.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이사벨라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우리는 이길 거야. 내가 약속할게. 서울기와 이사벨라의 도전 소식은 이웃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는 베트남 할머니는 지혜에게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 주었고 푸에르토리코 출신 관리인은 돈을 받지 않고 고장난 난방기를 수리해 주었다. 1층에 사는 IT 가족은 서울기가 학교에 있을 때 지혜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서울기가 베트남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잖아. 이 나라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서로 도와야 해. 새로운 약 덕분에 지혜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 그녀는 이 짧은 에너지를 딸을 돕는 데 사용했다. 길모퉁이 의류가게에서 기증받은 천으로 밤마다 바느질을 하며 서울기의 공연용 드레스를 만들었다. 엄마, 쉬세요. 제가 그냥 학교 유니폼 입을게요. 서울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안 돼. 우리 딸은 최고로 빛나야 해. 지혜는 가늘어진 손가락으로 바늘을 능숙하게 다루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드레스를 완성하고 서울기에게 입혀보던 날 밤, 지혜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결과가 어떻든 너는 항상 내 자랑이야, 서울기야. 서울기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어머니를 꼭 안아드릴 뿐이었다. 학교에서 이사벨라는 오래되고 조율이 맞지 않는 피아노가 서울기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개인 저축을 사용해 조율사를 고용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어떡하지? 이대로는 안 돼. 이사벨라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아파트 월세를 내려고 모아둔 돈으로 중고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했다. 그것을 서울기의 집으로 배달시킨 후 그녀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월세를 조금 늦게 낼 수 있는지 물었다. 이건... 선생님이... 서울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연습해. 네 재능을 낭비하지 마. 이사벨라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 밤 서울기는 새 피아노 앞에서 밤을 새웠다. 지혜의 건강 상태는 다시 악화되었다. 딸이 자고 있다고 생각한 시간에 그녀는 또다시 피를 토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기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병원에 가요, 지금 당장. 응급실 의사는 단호했다. 전체 치료 없이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서울기는 아버지의 도자기 조각상을 꼭 쥐고 울었다. 아빠, 힘을 주세요.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마치 매 음표가 어머니를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하는 것처럼 놀라운 강도로 연습했다. 대회 일주일 전 지혜는 또다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서울기는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하면 너도 쓰러질 거야. 이사벨라가 경고했다. 상관없어요. 엄마가 나아질 때까지 저는 멈출 수 없어요. 서울기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다. 예선 전날 밤
서울기는 병원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작은 음악가.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동안 서울기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결심을 다졌다. 내일 그녀는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을 위해 싸울 것이다. 페스티벌 예선 날이 밝았다. 보스턴 심포니 홀 강당은 열정적인 부모들, 자랑스러운 교사들, 그리고 긴장한 학생들로 가득 찼다. 엘리트 학교들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학생들은 통일된 교복과 지원팀을 갖추고 있었다. 서울기와 이사벨라는 홀로 도착했다. 지혜는 전날 밤 상태가 악화되어 참석할 수 없었다. 괜찮아. 엄마는 여기 있어. 서울기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무대 뒤에서 대조는 더욱 분명했다. 다른 참가자들은 연습용 피아노와 생수가 준비된 개인 대기실이 있었지만 서울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악보를 정신적으로 복습하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때로는 노골적인 경멸로 그녀를 관찰했다. 개인 교사도 없대. 12살 치고는 너무 키가 큰 금발 소녀가 말했다. 악보도 제대로 못 읽을 거야.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월러스가 무대 뒤를 지나가며 자신의 학생들과 다른 유명 학교 참가자들에게 열렬히 인사했다. 서울기를 보자. 그는 그녀의 등록을 다시 확인하고 그녀가 정말 대회 수준을 이해하는지 큰 소리로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기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벨라가 개입했다. 월러스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지만 떠나기 전 조수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서울기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걸어갔다. 그녀 앞에 놓인 피아노는 그녀가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스타인웨이였다. 잠시 망설이며 위축되었다. 날카로운 빛 아래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울기의 입은 말라붙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때 무대 측면에서 이사벨라가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다. 서울기는 눈을 감았다. 병원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모차르트의 간소화된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예선을 위해 선택한 곡이었다. 첫 음은 주저하는 듯했지만 곧 그녀의 손가락은 리듬을 찾았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해석에는 청중을 앞으로 기울게 만드는 날 것의 감정이 있었다. 마지막 음이 홀에 울려 퍼지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정중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울기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떠났다. 충분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잘했어. 이사벨라가 그녀를 꽉 안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네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해. 모든 공연이 끝난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서울기는 8강 진출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거의 믿을 수 없었다. 이사벨라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껴안았다. 멀리서 월러스는 계산적인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서울기는 신이 나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제가 통과했어요. 지혜는 미소 지을 힘조차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딸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다. 그날 밤 서울기는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어머니의 생명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질 수 없었다. 8강전을 위해 각 참가자는 기술과 정확성을 보여주는 곡을 준비해야 했다. 이사벨라는 바흐의 작품을 제안했다. 도전적이지만 서울기의 자연적인 민첩성을 돋보이게 할 작품이었다. 서울기는 강박적으로 연습했다. 그녀의 시간은 이제 영구적으로 입원한 지혜가 있는 병원과 학교 사이에서 나뉘었다.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서울기에게 말했다. 실험적 치료 없이는 고통을 완화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서울기는 필사적으로 외쳤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돈을 구할게요. 병원 간호사 중 한 명이 서울기의 상황에 마음이 움직여 면회 시간을 넘어 그녀가 머물도록 허락했다. 때로는 어머니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자기도 했다. 8강전 전날 월러스는 지혜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했다. 걱정하는 학교 관리자인 척하며 그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의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서울기가 절박할수록 그의 계략에 더 취약해질 것이다. 대회 당일 서울기는 무대 뒤에서 연습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다. 월러스는 그녀가 이제 고급 피아노에 적응했고 초기의 경험 부족을 극복했다는 것을 관찰했다. 모두가 점심 휴식을 취할 때 그는 계획을 실행했다.
무대 전환 중 붉은 커튼이 잠시 닫혔을 때 월러스는 기술팀에게 서울기를 위해 지정된 피아노를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외관상으로는 동일하지만 꼬리 부분의 기계에 문제가 있는 피아노였다. 일부 건반이 작동하지 않고 페달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 서울기는 공연을 위해 돌아왔지만 피아노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앉아서 첫 음을 연주하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일부 건반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았고 다른 것들은 잘못 정렬되어 있었다. 패닉의 순간 그녀는 관객석에 있는 이사벨라를 바라보았다. 이사벨라도 똑같이 혼란스러워 보였다. 심사위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고 월러스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포기하는 대신 서울기는 기술을 조정했다. 고장난 건반을 피하고 곡의 일부를 수정하고 페달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사용했다. 월러스의 놀라움으로 그녀는 제약을 장점으로 바꾸고 악기의 결함을 보완하는 독특한 해석을 만들어냈다. 학교의 낡고 고장난 피아노에서의 시간이 그녀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켰다. 마칠 때 청중이 열광적인 박수를 터뜨리기 전에 잠시 멍한 침묵이 흘렀다. 월러스를 제외한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회복력에 감명받은 것 같았다. 서울기는 중결승에 진출했고 월러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했어? 이사벨라가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의 오래된 재봉틀처럼요. 서울기가 미소 지었다. 작동하지 않는 부분을 피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중결승전이 다가오고 발표된 주제는 그리움이었다. 참가자들은 깊은 향수나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곡을 선택해야 했다. 이사벨라는 쇼팽을 제안했다. 그의 작품은 이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함께 그들은 기술적으로는 도전적이지만 서울기가 자신의 상실과 희망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녹턴을 선택했다. 이 부분은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이사벨라가 악보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말했다. 누구를 생각하며 연주하고 싶어? 서울기는 잠시 망설였다. 아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집, 그리고 건강했던 엄마. 지혜의 상태는 위태로워졌다. 의사들은 서울기에게 어머니가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유도된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소녀는 밤새 병상 곁에 앉아 다음날 연습할 음들을 공중에 연주하며 그 음악이 어떻게든 어머니의 잠든 의식에 닿기를 바랐다. 엄마, 들리세요? 이건 쇼팽이에요. 선생님이 제가 재능 있다고 했어요. 서울기는 어머니의 창백한 손을 잡고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서울기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것이 그녀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서울기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가 어디서 자고 무엇을 먹는지에 대해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위험을 감지하고 서울기에게 일시적으로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머물도록 초대했다. 엄마가 나아질 때까지만이야 그녀가 말했지만 전문적인 치료 없이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다. 중열승전 아침, 서울기는 무대 뒤에서 월러스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악의적인 미소로 지켜보았다. 가방에서 악보를 확인하려는 순간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모든 곳을 뒤졌고 결국 무대 보조원이 근처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를 발견했다. 월러스가 다가와 거짓된 동정심을 보였다. 안 됐군, 그가 말했다. 외워서 연주할 수 있지 않는 한 포기해야 할 것 같네.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여 속삭였다. 묘하게도 내 학생 로렌이 준비한 곡과 같은 곡이군. 우연일까? 아니면 표절? 서울기는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이사벨라에게 달려가 일어난 일을 말했다. 넌 그 음악을 알고 있어, 서울기. 이사벨라가 진정시키려 했다. 내 손가락에, 내 마음에 있어.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공포가 점점 커져갔다. 우리가 만든 메모 없이는, 시간 표시 없이는 틀릴 거예요. 그녀의 이름이 불리자 서울기는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무대로 걸어갔다. 악보 없이 피아노 앞에 선 그녀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긴장된 침묵이 강당을 감쌌다. 무대 뒤에서 월러스는 그녀의 실패를 기대하며 지켜보았다. 서울기는 눈을 감았다. 갑자기 그녀는 더 이상 무대 위에 있지 않았다.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저녁 노을 속에서 부드러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의 포옹의 따뜻함을 느끼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었다. 음악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야, 서울기야. 그는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쇼팽의 녹턴의 음들을 찾아가며, 하지만 이전에 연주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느리게, 더 고통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고향에 대한, 어머니가 건강했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연주였다. 해석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았다. 작은 실수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청중 중 많은 이들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순수하고 날 것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벨라는 경이로움으로 지켜보았다. 그녀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넘어섰다. 음악을 통해 드러나는 서울기의 영혼이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청중이 박수갈채를 터뜨리기 전에 경건한 침묵의 순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났고 그 공연에 감동을 받았다. 심사위원 중 일부는 눈에 띄게 감동한 것처럼 보였다. 무대 뒤에서 분노한 월러스는 자신의 계획이 다시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한국 소녀는 그의 방해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역경을 잊을 수 없는 공연으로 변화시켰다. 서울기가 결승에 진출하자 월러스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었다. 받은 보고서는 그가 기대했던 그대로였다. 위독한 상태의 어머니, 사실상 버려진 미성년자, 적절한 법적 감독 없이 교사와 비공식적으로 살고 있는 상황. 서울기는 새로운 결의로 결승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제는 극복이었고 그녀는 이사벨라가 수년 전에 작곡했지만 출판하지 않은 현대적인 곡을 연주하기로 결정했다. 장벽, 편견, 그리고 다른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세상에서 들리기 위한 투쟁에 관한 작품이었다. 이 곡은 나에게 매우 의미가 있어. 이사벨라가 악보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네처럼 외부인이었어. 지혜는 몇 시간 동안 의식을 회복하는 짧은 호전을 보였다. 서울기는 이 소중한 순간을 활용해 대회에 관해, 결승에 진출한 것에 관해, 치료비를 얻기 위한 한 걸음 남았다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지혜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넌 이미 승자야, 내 서울기. 항상 그랬어. 그날 밤 이사벨라는 서울기가 어머니 옆에서 잠든 모습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손은 마치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듯 얽혀 있었다. 이사벨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서울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결승전 아침, 강당은 만석이었다. 대회는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공립학교의 천재 피아니스트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 이사벨라는 보스턴 음악계의 중요 인물들과 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유한 후원자들도 있음을 알아차렸다. 서울기의 공연 몇 분 전 월러스는 마지막 수를 두었다. 2명의 사회복지사와 법원 공무원이 서울기의 상황을 긴급 평가하는 명령을 가지고 무대 뒤에 나타났다. 심각한 방치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사벨라에게 설명했다.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조건에서 살고 있고 어머니는 무능력하며 설정된 법적 보호자가 없습니다. 공포가 서울기를 사로잡았다. 지금 저를 데려갈 수는 없어요. 엄마는 그 돈이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그녀는 이사벨라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제발 연주만 하게 해주세요. 그 후에 저를 데려가셔도 돼요. 사회복지사들은 감동받았지만 즉시 행동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그들은 서울기가 막 이름이 불리는 순간에 그녀를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다. 월러스는 멀리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았다. 누가 이기든 이제 한국 소녀는 아닐 것이다. 아니, 서울기가 울부짖었다. 제발, 단 15분만요, 엄마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은 잠시 동요했지만 명령은 명령이었다. 서울기는 마지막으로 강당을 바라보았다. 그 많은 얼굴들, 그 많은 기대들. 그리고 그녀는 실패했다. 모든 것을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사벨라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그녀는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이사벨라는 보통 자제력이 있고 규칙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그녀 자신도 놀랄 정도의 결의로 그녀는 사회복지사들의 통로를 막았다. 그녀는 연주할 겁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 공연은 그녀 어머니의 의료적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그 기회를 거부할 책임을 지고 싶으신가요?
사회복지사 중 한 명이 망설였고 법원 공무원을 바라보았다. 기술적으로 명령에는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이 15분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틈을 이용해 이사벨라는 서울기를 무대로 끌다시피 했다. 그녀의 이름이 두 번째로 불리는 순간이었다. 월러스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울기는 이미 피아노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눈은 붉었지만 결연했다. 강렬한 조명 아래 서울기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모든 감정이 수렴되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고통,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결심. 그녀는 피아노에 앉아 소개나 설명 없이 이사벨라의 작품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첫 음은 마치 도전의 외침과 같았다. 음악은 어둡게 거의 불협화음으로 시작했다. 장애물과 편견을 표현했다. 점차적으로 더 명확한 멜로디가 나타났다. 억압의 저음 위로 들리기 위해 싸우는 멜로디였다. 서울기의 손은 이사벨라가 숨을 멈출 정도의 강도로 건반 위를 날아다녔다. 소녀는 단순히 음악을 쓰여진 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여정을 말하는 요소들을 추가하고 있었다. 청중은 넋을 잃었다. 무대 뒤에서는 사회복지사들까지도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날것의 감정에 감동받아 멈춰 섰다. 월러스는 상황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기술적 위반으로 공연을 중단시키도록 설득하려 했지만 무시당했다. 음악은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 서울기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연주해 피아노의 일부 현이 정상 이상으로 공명하여 거의 초자연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희망과 승리의 구절이었다. 마지막 음이 강당에 울려 퍼질 때 청중이 귀가 먹먹할 정도의 박수갈채를 터뜨리기 전에 잠시 멍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일어섰고 일부는 공공연히 울고 있었다. 서울기는 잠시 앉아 있었다.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일어나 한국 전통 방식으로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녀를 기다리는 사회복지사들이 있는 무대 밖으로 존엄하게 걸어갔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눈에 띄게 갈등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서울기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이사벨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몰랐다. 그들은 지금까지 투쟁했지만 법적 현실은 여전히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불과 몇 분 내에 서울기는 어머니와 분리되어 낯선 곳으로 보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때때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예상치 못한 빛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순간 강당의 문이 열렸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무대에서 흘러나온 음악에 감동으로 젖어 있었다. 강당에 들어온 남자는 로버트 톰슨이었다. 결승 진출자 중 한 명인 릴리의 아버지이자 보스턴에서 가장 존경받는 심장 외과 의사였다. 그는 직접 서울기의 무대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톰슨 박사가 조용히 물었다. 사회복지사들과 이사벨라가 서 있는 작은 그룹으로 다가가며 사회복지사 중 하나가 서울기와 그녀의 어머니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톰슨 박사는 주에 깊게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이해가 스쳤다.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이사벨라와 서울기에게 요청했다. 세 사람이 조용한 구석으로 이동했다. 톰슨 박사의 눈빛은 따뜻했다. 내 딸 릴리가 몇 주 전에 너에 대해 이야기했어. 그가 서울기에게 말했다. 이사벨라도 너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고 네 어머니를 만나고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싶구나. 네가 허락한다면. 서울기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에는 무언가가 걸려 있어 말을 할 수 없었다. 톰슨 박사는 침착한 권위를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에게 돌아갔다. 김 씨의 의료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녀의 어머니가 회복될 때까지 서울기의 임시 보호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절차가 있습니다. 한 복지사가 항의했다. 물론이죠. 톰슨 박사가 미소 지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 아이를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 어머니 곁에서 떼어놓는 것은 잔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톰슨 박사의 보스턴 의료계에서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동의했다. 48시간 내에 서류를 받아보겠습니다. 서울기는 거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톰슨 박사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퇴장했다. 서울기는 이사벨라와 톰슨 박사와 함께 측면 방으로 안내되었다. 소녀는 이상하게도 이제 침착했다. 마치 공연이 모든 불안감을 빼앗아가고 오직 수용만을 남긴 것처럼. 결과를 알기 전에 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복지사 중 한 명이 동의했다. 발표를 기다리죠. 그 후에 초기 평가를 위해 당신을 데려가야 합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이사벨라는 서울기를 안아주며 그녀의 귀에 위로의 말을 속삭였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거야. 이 일에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마침내 모두가 결과 발표를 위해 강당으로 다시 불려갔다. 교육감이 무대로 올라가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중한 심의 끝에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 결정에 도달했습니다. 그가 발표했다. 월러스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제자 릴리, 영향력 있는 가족 출신의 미국 소녀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올해 보스턴 음악 페스티벌의 대상은 보스턴 예술 아카데미의 릴리 톰슨에게 돌아갑니다. 예의 바른 박수가 강당을 채웠다. 서울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다. 모든 노력, 모든 투쟁, 모든 고통, 모두 헛된 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다. 완벽하게 정돈된 금발머리의 12살 소녀 릴리가 트로피와 상징적인 수표를 받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부모님, 선생님들, 특히 비교할 수 없는 멘토, 월러스 손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연설 중간에 멈추고 관객석의 서울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릴리가 말했다. 그녀의 선생님조차 놀란 표정이었다. 내 기술은 완벽했을지 모르지만 서울기 김은 더 깊은 것을 연주했어요. 그녀는 우리의 영혼을 연주했습니다. 관객들을 놀라게 한 제스처로 릴리는 무대에서 내려와 서울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여기 올라와 주세요. 혼란스러운 서울기는 릴리에 의해 무대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릴리는 서울기의 손을 자신의 손과 함께 들어올렸다. 이분이 우리 마음속의 진정한 승자입니다. 그녀가 마이크에 선언했다. 강당은 귀청이 터질 듯한 박수갈채로 폭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기립 박수를 보냈다. 월러스는 가까스로 참은 분노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고 사회복지사들은 불확실한 시선을 교환했다. 박수가 마침내 잦아들자 사회복지사들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가왔다. 관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사벨라는 가까이 있는 몇몇 교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었다. 이 중요한 순간 톰슨 박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릴리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훌륭했어, 딸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런 다음 그는 서울기에게 다가갔다. 내 딸이 오라. 오늘 네가 연주한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어. 그건 영혼의 목소리였지. 서울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전 졌어요. 엄마를 위한 돈을 얻지 못했어요. 톰슨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모든 문제에는 한 가지 이상의 해결책이 있단다. 내가 네 어머니의 의료 상황을 살펴볼게. 우리 병원에는 너희 같은 가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그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돌아섰다. 오늘 저녁 서울기를 지혜 씨에게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일찍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톰슨 박사의 확신에 찬 표정 앞에서 결국 동의했다. 이사벨라가 서울기를 껴안았다. 봐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서울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너무 많은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하지만 왜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이사벨라가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는 거리가 멀어. 넌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보여줬어. 병원은 톰슨 박사가 직접 지혜의 의료 기록을 검토할 때 조용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결단에 차 있었다. 이 실험적 치료는 내 연구 분야 내에 있습니다. 그가 의료팀에게 설명했다. 우리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그녀를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하겠습니다. 지혜는 보스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톰슨 박사가 이끄는 전문팀이 그녀를 담당했다. 서울기는 법원이 상황을 고려하는 동안 이사벨라의 임시감독해에 인접한 방에 머물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서울기가 용기를 내어 톰슨 박사에게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했다. 내 딸 릴리가 몇 주 동안 내 이야기만 했단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것은 어떤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될 고통을 견디는 놀라운 용기였어. 그날 밤 서울기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녀는 아직 어머니가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치료는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첫 며칠은 괴로웠다. 서울기는 어머니의 방과 대기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대기실에서는 종종 릴리를 만났다.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다른 두 소녀는 예상치 못한 유대감을 발전시켰다. 릴리는 책을 가져오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냥 서울기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무대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어느 오후 서울기가 물었다. 릴리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음악이 저에게 전에 느껴보지 못한 것을 느끼게 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서울기가 호기심에 물었다. 릴리는 잠시 생각했다. 제 아버지는 외과 의사예요. 그는 항상 말씀하시죠. 사람들의 몸을 고치는 것은 기술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예술이라고. 당신의 음악은 저의 영혼을 움직였어요. 지혜가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서울기 주변에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었다. 이사벨라, 릴리, 톰슨 박사, 그리고 종종 모두를 위해 집에서 만든 식사를 가져오는 톰슨 부인까지. 어느 날 톰슨 부인은 서울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섬세한 은팔찌가 있었다. 릴리가 8살 때 첫 번째 리사이트를 한 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녀가 당신에게 주고 싶대요. 서울기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팔찌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옆 아버지의 도자기 조각상 옆에 조심스럽게 두었다. 일주일 후 의사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지혜의 몸이 치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진전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요? 서울기가 톰슨 박사에게 물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네 어머니는 투사야, 너처럼. 그가 미소 지었다. 그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지혜가 첫 번째 의식 회복 일주일 후 서울기는 릴리와 함께 어머니에게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그들은 병실에 작은 키보드를 가져왔다. 서울기는 그녀가 대회에서 연주했던 곡들을, 릴리는 그녀의 우승곡을 연주했다. 그들은 함께 즉흥적으로 듀엣을 만들었다. 지혜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빛이 있었다. 그 주말 이사벨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음악 페스티벌의 음향 기술자가 월러스가 피아노를 바꾸고 서울기의 악보를 찢는 모습을 보여주는 보안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다른 증거들도 나타났다. 월러스가 사회복지사들에게 보낸 거짓 고발 이메일, 심사위원 심의 중 녹음된 인종차별적 발언, 그리고 수년에 걸친 소수민족 학생들에 대한 차별 패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울기가 물었다. 이사벨라의 눈이 빛났다. 정의가 실현된다는 뜻이야. 지역 언론은 한국인 천재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서울기의 사진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고 그녀가 어머니의 병과 제도적 편견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한 유명 기자는 이것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니라 한 소녀의 불굴의 의지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썼다. 월러스는 학교 이사회에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도록 소환되었다. 그의 오만한 변명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저는 단지 대회의 무결성을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가 주장했다. 특혜를 받은 아이에게 상을 주는 것은 다른 모든 참가자들에게 불공정합니다. 특혜라고요? 한 이사회 멤버가 따져 물었다. 우리가 본 증거에 따르면 당신은 그 아이가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보스턴 예술 아카데미는 월러스 손튼의 정직을 발표했다. 내부 조사 후 그는 공식적으로 해고되었다. 운명의 아이러니로 이사벨라 로드리게즈는 연구 대체자가 발견될 때까지 음악부서의 임시 디렉터 역할을 제안받았다. 받아들일 거예요? 서울기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이사벨라에게 물었다. 이사벨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해. 하지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너 같은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야. 서울기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은 훌륭한 디렉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이사벨라가 대답했다.
다음 날 교육감이 병원을 방문해 지혜에게 딸이 받은 대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당신의 딸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인내와 존엄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가 준비되면 보스턴 예술 아카데미에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정말 갈 수 있을까요? 서울기가 교육감이 떠난 후 물었다. 물론이지, 우리 딸. 지혜가 손을 뻗어 서울기의 뺨을 쓰다듬었다. 네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릴리의 가족은 서울기와 지혜가 퇴원 후 머물 곳을 찾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학교와 병원 근처에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를 찾았다. 톰슨 부인은 중고 가구를 구하는 것을 도왔고 이사벨라는 자신의 작은 키보드를 서울기에게 선물했다. 이 모든 친절에 압도된 서울기는 어느 날 밤 울음을 터뜨렸다. 우린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어요. 그녀가 이사벨라에게 말했다. 가끔은 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사벨라가 대답했다. 그저 받아들이고 언젠가 네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같은 친절을 베푸는 거지. 한 달 후 지혜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그녀는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시간 동안 깨어있을 수 있었다. 새 치료는 효과가 있었다. 엄마, 오늘 어때요? 서울기가 병원에 들어서며 물었다. 지혜는 의자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색이 돌아오고 있었다. 좋아, 우리 딸. 그 어느 때보다 강해. 서울기는 그 말이 진실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걸어온 어두운 터널의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보스턴 예술 아카데미의 강당은 봄 리사이트를 위해 가득 찼다. 지혜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에 띄게 회복되어 이사벨라와 톰슨 가족 사이에 앞줄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의 창백하고 야윈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건강한 빛이 돌았고 그녀의 눈은 무대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무대 중앙에는 2대의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서울기와 릴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제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친구이자 음악적 협력자가 되었다. 그들은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특별히 작곡된 듀엣을 연주했다. 서양 클래식 음악 요소와 한국 전통 모티프를 혼합한 작품이었다. 서울기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자신감 있게 움직였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릴리와 함께 그녀는 고통과 극복의 이야기, 존중으로 이겨낸 편견, 대립이 아닌 보완하는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음악이 강당을 채우자 사람들은 감정에 압도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두 세계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증언이었다. 마지막 음이 강당에 울려 퍼질 때 관객 중 한 명도 마른 눈이 없었다. 지혜는 회복된 폐가 허락하는 한 모든 힘을 다해 박수를 치며 가장 먼저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외국인이 아닌 이전에 너무나 낯설었던 땅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자신감 있는 젊은 예술가가 된 딸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공연 후 서울기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 그녀는 한국어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집에 있어요. 그래, 우리 딸. 지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네가 우리에게 새로운 집을 만들어 주었구나. 그날 밤 학교 근처의 새롭고 소박하지만 편안한 아파트에서 서울기는 아버지의 도자기 조각상을 톰슨 박사가 구입하는 것을 도운 피아노 옆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멜로디 아버지가 연주하곤 했던 한국 자장가를 연주했다. 지혜는 문가에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여정은 잔인했고 고통은 거의 견딜 수 없었지만 딸의 흔들리지 않는 결심과 낯선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친절로 인해 그들은 단지 치유를 넘어 새로운 시작을 찾았다.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서울기야. 지혜가 말했다. 서울기는 미소 지었다.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정한 강함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사벨라는 지혜와 나란히 서서 미소 지었다. 너희 둘은 우리 모두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서울기가 이제 만들어내는 희망의 멜로디는 더 이상 절망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인간의 마음의 음악이 모든 장벽을 초월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음악은 국경이 없어요, 서울기가 말했다. 사랑처럼요. 창밖으로 보스턴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서울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